사실 저 조국 사태가 약간 제 발작 버튼인데,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진보 지식인들의 모순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떤 화가 났냐면,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 능력과 실력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분노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정을 갈망하게 된 이유고요.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 정치 확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확대가 정책적으로 정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썩어 빠진 진보 지식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워딩 사서 죄송해요. 네, 작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판치는 세상에서, 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왜 국민의힘은 이대남만 신경 쓰고 여성 정책은 왜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뿐이다. 저는 딸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고요. 제 스스로가 제 딸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모든 것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100세 시대 이러면서 왜 27살, 26살 때 모든 게 결정되는 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출마하려고 그러면 젊은 나이에 출마하려고 그러면 돈이 문제고 이럴 텐데, 그거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돈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을 만들 겁니다. 소통의 경로라는 것도 뭐 맨날 당협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60, 70 먹는 고모님들이 막 버르장머리 혼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겠어요. 좀 더 젊은 세대가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온라인의 그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한다 그러면 단순히 뭐 청년의 꿈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사이트고요. 그거는 공적인 사이트는 완전 다르게 구성될 것이고, 제가 그거 자신이 있습니다. 군 월급을 200만 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월 3천 원 받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뭐 우리까지 주지는 못하더라도, 소급해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아유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사실 이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주변 친구가 얘기하다 보면은, 야 결국에 그거 우리 저기 예비군 우리들 저기 월 세금에서 결국 또 나가게 될 거 아니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국회에서 참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막 시행이 되고, 실제로 뭐 만 18세 정치인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얻었음에도 그것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학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뭐 입시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참여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신기한 게요. 그 사람들이 북유럽 다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무슨 뭐 그런 거 보면 좋아하다가 우리나라의 제도가 도입되면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욕해요. 막 북유럽에서 무슨 뭐 18세 국회의원, 막 18세 지방의원 이런 사람 돌아다니면은 인터넷 게시판에 욕하는 사람 없어요. 막 와 저런 나라도 있구나 이러면서 막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도입되면 왜 뭐 젊은 사람들을 그 정치에 끌어들여 가지고 학업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가볍게 이런 것도 있어요. 북유럽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은 막 찬양하고, 이준석이 따릉이 타고 출퇴근하면 쇼한다 그러고. 그게 우리 약간 사회의 모순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뭐 국계론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 근데 그걸 뚫어내야죠. 그걸 뚫어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예를 들어 27살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 세력으로 잡히는 분들이 부모예요. 예. 아니 그 아들이 그냥 그 취업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확률 한 0.1% 도전하는 그런 정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반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그 한 번의 승부 정도가 인생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면은 한 27살쯤에 취업위기가 한 번 오고, 그때 취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소위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갈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후보도 이제 학제 개편을 사실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제 개편의 세세한 안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6334 제도를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출마 연령은 만 18세로 바꾸고 당원 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이제 바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1년만 당겨줘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치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생에서 도전이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00세 시대 이러면서 왜 27살, 26살 때 모든 게 결정되는 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출마하려고 그러면, 젊은 나이에 출마하려고 그러면 돈이 문제고 이럴 텐데, 그거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돈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을 만들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만 18세고 저 조금 전에 입시를 직접적으로 다뤘던 입장에서 박민영 저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MZ 세대라는 거짓말 책 중에서 정시와 수시 논쟁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정시가 무조건 옳다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보고 좀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책을 보면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 정시로 선발을 해야 되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지금 사회에서는 걔가 올해 입시 2023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겠다. 그것도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자님께서 책에서 서술하신 방향과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을 30%밖에 안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2011년 수능 때부터 연고대는 사탐을 2개만 하면 됐는데, 서울대는 그대로 국사 포함 4개에다가 제2외국어까지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다 공부하고도 검정고시생이란 이유로 30%의 벽을 뚫어야 됐고, 뭐 물론 수시에서 소위 납치를 당해서 아예 지원도 못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에요. 사실 저는 정시 100%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정책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수시를 폐지를 해버리면 사실 굳이 학교를 가야 할 이유가 잘 없어요. 그냥 검정고시로 조기 입학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특히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때 뭐 선영대 순위, 미적분인 다 끝납니다. 그런 친구들이 굳이 내신 받고 뭐 학교 안에서 뭐 경시대회 나가려고 학교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기회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또 뒷받침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수시에서 어떤 기회균형의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같은 것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는 게 맞지만 수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다만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건 좋겠다 정도가 제가 낸 결론이었고요. 그 국립대학교 100% 아마 이건 이준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자라기보다는 어떤 공약으로 우리가 뭔가 대안을 내야 한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제 정경심 교수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실 전 조국 사태가 약간 제 발작 버튼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보 지식인들의 모순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떤 화가 났냐면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 능력과 실력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분노였어요. 그때 그 서울시 보궐선거 유세 때 전 한겨레 기자라는 사람이 유세하는 청년들 저런 사람들 얼굴 기억했다가 면접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발언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 속으로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겉으로 안 내뱉으신 분들. 그런 분들 어딘가에서 면접관 하고 계시겠죠. 제가 그런 분들께 제 실력과 능력을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분노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정을 갈망하게 된 이유고요.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 정시 확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시 확대가 정책적으로 정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썩어빠진 진보 지식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선, 워딩 사서 죄송해요. 네, 작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도출한 거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요.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까 해주신 질문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얼마 전에 이제 16세 정당 가입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정치 활동에서도 소외받고 살아가는 상태라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대부분의 정당들에서는 예비당원제나 뭐 청소년 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저 같은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당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와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희 당은 이런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저 같은 소외받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이신지. 이준석한테 물어보면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당에서 소위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과도한 어떤 조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앉기 직전에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것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1강 영상을 제가 찍은 거 올렸거든요. 제가 당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반발이 심한 게 그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88%가 찬성한다고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그거 다 싫어해요. 당에 있는 그 선거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당원제도 같은 경우도 만 18세 출마 가능, 만 16세 당원 가입 가능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유를 갖다 붙여요. 이준석이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다라고. 예. 그런 제도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 적응해 나갈 생각보다는 의도를 항상 묻게 됩니다. 이준석이 영구 당권 장악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의도를 갖다 붙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당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대선 전에 하려고 했는데 대선 전에 하려다가 약간 부침을 겪은 게 온라인 공간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당에서. 그래가지고 당원 아까 예비당원 제도 같은 것들도 사실 당원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 봐야 되는데 당원이 되면은 당내 경선에 투표를 할 수 있고 당의 의사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환급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금 환급이 중학생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당원 경선 투표를 예비당원 제도는 또 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투표권을 허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통의 경로라는 것도 뭐 맨날 당협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60, 70 먹은 고모님들이 막 버르장머리 없다 혼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겠어요. 결국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또 우리 여기 사무처 당직자들도 계시겠지만 사무처에서 지금까지는 과거 선거 모델로 사무처가 구성돼 있어요. 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금 논하고 있지만은 당에는 여성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국도 따로 존재합니다. MZ세대로 분류하지 말라 그러면서 청년국도 따로 존재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은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지도 모를 직능국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대에 맞게 조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당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온라인과 기획조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과거에 호남 당원들 위주로 굴러가던 당에서 모바일 당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에 화이트 칼라 층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도권 위주의 정당으로 변한 게 그들의 큰 변화였거든요. 저는 앞으로 좀 더 젊은 세대가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온라인의 그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한다 그러면 단순히 뭐 청년의 꿈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사이트고요. 그거는 공적인 사이트는 완전 다르게 구성될 것이고 제가 그거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걸 업으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젊은 세대가 당원 자격에 대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본인들이 더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열고 그거는 당연히 당원 자격을 갖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혹시 본인이 뭐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당원 자격을 나이가 어리거나 당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도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이번 책을 통해 가지고 10대와 20대는 다르고 또 20대와 30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MZ세대라는 가상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우리 저자 그 박민영 보좌장님의 그 의견에 통찰에 항상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의 2030 세대들에게 우리 당의 진심을 전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당 이제 이준석 대표님과 허은하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대위의 과학기술분과위원으로 있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MZ 세대 간신히 탑승한 83년생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우리 정책을 우리 당의 공약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관 예로 이제 군 월급을 200만 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월 3천 원 받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뭐 우리까지 주지는 못하더라도 소급해서 주지 못하더라도 아유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사실 이제 우리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주변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은 야 결국에 그거 우리 저기 예비군 우리들 저기 월 세금에서 결국 또 나가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실제로 제 주변 친구만 해도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좀 거리가 있지만 신도시에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러 갔다가 파혼당하고 이제 비혼주의자로 전향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만큼 아직 우리 사회가 이게 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늦어짐에 따라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도 공약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은 좀 더 이제 그런 30대 청년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좀 강렬하고 짧은 이렇게 강렬한 공약을 뭔가 우리가 준비할 게 혹시 지금 대안이 혹시 지금 현재로서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뭐 30대 당원들을 위한 대안 말씀하시면 30대 일반 청년들 30대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되게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저한테 문의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30대 관련해서 사실 핵심적인 의제는 저는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뭐 이 노동 관련 이슈들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 후보님께서 약간 노동 관련해서 조금 실언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이미지 메이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맥락을 보면은 그런 맥락은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이미지를 만든 것도 저희고 그거를 바꿔야 하는 것도 저희기 때문에 제가 노동 공약이 빠르게 나가야 한다고 한 3번, 4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좀 노동의 형태에서 주 52시간제를 약간 탈피한 좀 새로운 형태의 대안들이 나갈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또 이제 결혼이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 게 30대잖아요. 물론 요새는 30대 남성의 혼인율이 50%가 될까 말까 뭐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혼하려면 또 사실 주거 문제가 핵심이죠. 네, 그래서 주거와 이런 노동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중요하고 네, 준비가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강정책 연설에서 최종 1위에서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ROTC 장교 출신으로 또 이번에 육군 병사 200만 원 월급에 대한 얘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 동료들이 우리 진짜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전투를 많이 하는 것들은 간부들인데 왜 항상 간부들은 소외되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군이나 소방관 같은 특수직 같은 경우 이제 체력 단련 같은 거나 체력 시험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그런 특수직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헤쳐나가고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해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군 간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군대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병사로 복무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군대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초급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사들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지금 공동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런데 간부들은 지원해서 받고 돈 받고 일하니까 너네들이 희생해라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가 지금 무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초급 간부들이 진짜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고를 안 만들려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 심해지고 이게 사실 초급 간부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감을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공약 제보를 많이 주셔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 제가 공론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 공약을 100% 후보님의 생각을 모르지만
병사들의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그에 상응하게 간부들의 처우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인 구조상 병사 처우가 좋아지면 굳이 간부로 가야 될 유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라면, 이것도 작가로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라면 200만 원 공약을 낼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목표로 하는 게 2024년까지 최저임금 대비 50%를 맞춰주는 게 목표거든요. 2년마다 최저임금 대비 10%씩을 올려서 한 10년 정도 뒤에, 즉 2034년 정도에 최저임금 100%를 맞추면 얼추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좀 점진적인 방안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간부들의 처우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과도기가 줄어들었을 건데, 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네, 후보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나머지 초급 간부들에도 마찬가지의 처우 개선들이 저는 뒤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군인들에게 그 정도의 대우는 충분히 해줄 여력도 있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그 계급에 따라 가지고 호봉제가 지금 군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서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은 병이고 NCO 이상이 이제 사실 간부다라고 하는 그 관점 자체가 이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미국 같은 모병제 국가는 사실상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의무복무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계급으로도 복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지점에서 아마 좀 그 보수 체계도 정리돼야 될 것 같고,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간부들 중에서도 초임 간부들 중에서도 실제 연봉 기준은 3천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여건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것들 따져 가지고 세세한 체계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사병에 대한 부분도, 병사에 대한 부분도 근무 여건이 어떠냐에 대해 가지고 전방 근무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수당 체계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수당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허은하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지 있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이대남만 신경 쓰고 여성 정책은 왜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딸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고요. 만약에 우리 당이 여자를 소외시키고 불합리한 결정을 하면서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제 스스로가 제 딸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모든 것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1, 2, 3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처음 단계를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나와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 사인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임해주신